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고소설, 영웅 군담소설 유충열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전 교과서 102쪽입니다. 교과서 102쪽. 자,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자, 유충열전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유충열, 당연히 사람 이름이겠죠? 고소설은 사람 이름 플러스 정기문 형태, 일대기 형태, 이런 제목이 많다 그랬죠. 이순신 전, 춘향 전, 홍길동 전, 홍계월 전, 조웅 전, 삼형대사 전, 흥부 전, 다 사람 이름 플러스 전 형태를 띠고 있죠. 유충열, 사람 이름이요. 충열, 이걸로 봤을 때 충신 중에 충신이겠죠?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의 한 대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영웅 군담 소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유충열전 학습 목표 및 수능시험에 고소설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영웅소설은 그 이야기가 전형화되어 있어요. 이미 딱 굳어져 있어요.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 과정, 플롯이 거의 딱 박혀 있습니다. 조웅전과 여기 있는 유충열전과 또는 옹길동전과 또는 홍겨울전과 이런 작품들의 어떤 흐름, 이야기의 흐름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다른 작품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강화소, 옛날 고소설은 원래 천상의 세계에 살던 인물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상으로, 우리의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서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구운몽도 마찬가지죠. 춘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유충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의 소설이 그런 적강,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화소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설은 약간 도수를 부리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죠. 그런 것들은 바로 정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이한 특성, 기이한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 여기는 유충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니까 무슨 저기 수십 명이 죽었다느니 이렇게 도수를 부린다느니 그런 내용들이 이 작품에도 나옵니다. 고소설만이 지니고 있는 문체, 그 당시의 문체 또는 한자어가 많이 등장을 하겠죠. 한자어의 특징, 그리고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인칭대명사라든가 지칭어가 많이 나와요. 어렸을 때 이름이 다르고 커서의 이름이 다르고 벼슬자리의 이름이 다르고 임금이 부를 때 이름이 다르고 부모가 부를 때 이름이 다르고 친구가 부를 때의 호칭이 달라요. 한 인물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7, 8가지의 여러 가지 지칭어 또는 인칭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옛날에 수능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충열전 사건의 흐름을 이해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충신들이 있죠. 그리고 조력자가 있어요. 그리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또 조력자가 있어요. 서로 대립을 하겠죠. 그런 등장인물들의 성격, 행동 특성 이런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한다. 그리고 유충열전, 이거 당연히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은 그 당시에 쓰여진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한다. 무엇을 반영하느냐? 바로 병자호란의 특징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웅 군담 소설이 많죠. 조웅전 이미 수능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홍결전 이것도 이미 수능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다른 영웅 군담 소설과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수능시험 여기 나와 있는 이 범위를 거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대부분 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 그럼 먼저 고귀한, 비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영웅이기 때문에 바로 고귀한 혈통, 고귀한 탄생, 고귀한 또는 비정상적인 출생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웅은 반드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파가 있게 돼 있죠. 반대 세력이 간신배의 무리일 수도 있고 그들에 의해서 반드시 시련, 고통, 고난 이런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안 되죠. 영웅은 이렇게 쫓겨갔다가 집안이 몰락을 했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누군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다시 기사회생을 하고 비범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도술을 익히게 되고 무술을 연마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이게 천리마라든가 적토마라든가 또는 뭐 엄청나게 큰 그 칼이라든가 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받게 되고 그러면서 비범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에 큰 위기가 봉착을 해요. 간신배들에 의해서 천자가 이제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때 바로 영웅이 등장을 해서 자기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구출하고 위험에 처해서 몰락한 그런 가족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여러분들 적강이라면 아까 얘기했었죠. 적은 이게 뭐 이렇게 적소. 그래서 이게 유배를 가다 어딘가를 죄를 지어서 어딘가를 쫓겨나다 그런 의미가 적자예요. 적. 강 내려올 강자죠. 원래 하늘에 살았어요. 하늘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었는데 거기서 살짝 뭔가 이게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는 삼태성 자미원을 지키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어, 악인이 있었어요. 하늘에도 익성이라고. 그 악인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는 바로 간신배인 정환담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삼태성을 지키던 그런 대장성, 훌륭한 장군이었던 바로 이 이충렬은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서 유씨, 그 유심의 아들로 태어나죠. 충신입니다. 충신. 자, 시대 상황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병자호란. 이 충렬을 보면은 이게 정환담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이제 그 반대파 세력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천자가 아유 안 되겠다 항복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바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인조가 안 되겠다. 우리가 굴복을 하고 신하의 예를 갖춰야겠다. 이런 상황과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리고 유충렬전에 보면은 태자, 황후, 태후가 바로 정한담의 포로가 됩니다. 병자호란에서는 대군과 비빈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인질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시대 상황, 병자호란의 시대 상황과 유충렬전의 시대 상황이 그려지는 시대 상황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를 반영한 거구나. 근데 유충렬이 이기게 되죠. 근데 병자호란에서는 인조가 조선이 지죠.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작품, 이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는 승리를 이끌어내요. 그것은 무엇이냐?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민족적인 울분과 수치심, 복수심 이런 것을 표출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씨 부인전도 마찬가지예요. 임경업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겨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품들도 바로 병자호란 이후에 쓰여진 그런 작품들인데 이런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자, 배경이 근데 중국이에요. 조선이 아니라. 이유는 뭘까요? 바로 외국을 배경으로 하면 더 뭔가 이게 자유스럽죠. 글을 쓰는데 여러 제약 조건이 별로 안 따라요. 근데 국내로 조선어 한정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인물이 실존하는 특정 인물일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임금이 또 이렇게 굴복했네? 뭐 그런 것에 대한 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국내로 배경을 한정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되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또 악용하는 세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공격이나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바로 중국을 배경으로 삼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교과서 100 몇 쪽인가요? 5쪽인가요? 자,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 봅시다. 중국 명나라 때 정원주부 유심은, 정원주부 이거 다 벼슬 이름입니다. 벼슬 이름. 유심은 바로 유충렬의 아버지이죠.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부인과 함께 남악 형산에, 중국에는 오악이 있죠. 남악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기자치성입니다. 기자치성.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자, 바랄 기자, 자식 자자, 자식을 바라기 위해서 바로 치성을 드린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어떤 그 기운을 부여받고 태어났다. 즉 고귀한 혈통이다. 비정상적인 출생에 해당이 되겠죠. 아들 충렬에 태어났어요. 근데 조정에는 바로 역심을 품은 간신배 집단인 정한담 일파가 있어요. 바로 유심은 그들에 의해서 결국 모함을 당해서 귀향을 떠나게 되죠. 실현을 당하는 거죠. 실현, 그죠? 실현을 당합니다. 기자치성, 바로 자식을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출생 또는 고귀한 혈통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전으로 갈까요? 아닌데? 잠깐만요. 슬라이드 이동. 마지막으로 본 상태. 좀 맞춤을 하면 안 되는데. 잉크 주석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 현재 슬라이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이거 했죠? 기자치성 했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각설이라. 자, 이제 화제를 돌리는 거죠. 앞에 이제 했던 내용 여기서 끝내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것이 그럴 때 각설이란 말을 씁니다. 이때 정한담, 최일기, 간신배 무리들이죠. 유주부, 바로 유충렬의 아버지이죠. 유주부를 참소하여 모함하여 헐뜯어서 적수, 적자 나오죠. 적, 귀양. 적강 소설할 때, 적소할 때 그 적자죠. 자, 귀양을 보낸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 별당으로 들어가 옥관도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계책을 물은데, 야, 내가 천자가 돼야겠다. 내가 온 천하를 갖다가 내가 저를 뺏어야겠다. 그런 계책을 물은데, 결국 옥관도사도 나쁜 놈이죠. 정한담의 졸업자, 책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자, 도사 문 밖에 나와 하늘의 기운을 자세히 보고 들어와 하는 말이에요. 요사이 밤마다 살펴온 즉 두려운 일이 황성에 있나이다. 뭔 일이야? 그러니까 정한담이 물어요. 두려운 일이라 하오니 무슨 일이 있나이까? 그 도사가 저 하늘의 삼태성이 뭐였었죠? 바로 유충렬이 하늘에 살았을 때 삼태성을 지키던 대장성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데에서 이런 적강화소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야. 하늘에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밝혀지는 거예요.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비쳤으되 그 중에 유심이 집에 비쳤으니 유심은 비록 영경에 갔으나 북경에 갔으나 이제 딴 곳으로 갔으나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살았으니 신기한 영웅이 누구 계세요? 신기한 영웅. 유심은 거기 없어요. 그러면 유심의 아들 누구? 바로 유충렬이겠죠. 신기한 영웅은 바로 유충렬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대 도모할 일이 어려울 듯 하외다. 어려울 듯 하외다. 이거 밑으로 왜 안 내려가지? 잠깐요. 위로 올릴까요, 그럼요? 이렇게 올려볼까? 자, 또 넘겨볼까요? 정한담이 이 말을 듣고 외당에 나와 도사하던 말을 일기들어, 최일기들어 이러니, 최일기, 이제 아주 측근 신하에 해당이 되겠죠? 도사의 신기함은 천신에게 천신보다 뛰어나니, 도사가 말한 거 그거 진짜일 거다. 천신보다, 하늘의 신령보다 뛰어나다. 도사 굉장히 신령스러운 인간이다. 도사가 말한 거 그거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신기한 영웅이 바로 유충렬 황성내에 있다니 진실로 마음이 두렵습니다. 황공함 두렵습니다. 정한담이 말, 내 생각하니 유심히 연만하되 늦도록, 만자가 늦을 만자죠. 만시지탄할 때 그 만자예요. 나이가 많도록 늦도록 자식이 없는 거로, 수년 전에 남학 형산에 가서 치성을 들여서 산신제를 들여서 자식을 얻었다 하더니 바로 이 자식이 유충렬이죠. 도사의 말씀이 황성에 있다 하니 의심하건대 바로 유심의 아들인가 하노라. 정확하게 짚었네요. 일기가 말을 하기를 사실이 그러하다면, 틀림이 없다면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후환이 없게 함이 옳을까 하나이다 라고 유충렬을 죽일 그런 모함을 꾸미죠. 그러니까 정한담이 옳다 하고 그날 삼경, 이게 밤을 옛날에는 5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초경, 2경, 3경, 4경, 5경. 그래서 초경이 바로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를 걷습니다. 그럼 3경은 바로 11시부터 새벽 1시, 즉 자정 무렵에 자정에 가만히 승상부에 나와 나졸 이제 자객들 뽑은 거예요. 굉장히 검을 잘 쓰는 그런 부하들 10여 명을 착출하여 유심의 짐을 둘러싸고 화약 염초를 갖추어 그 집 사방에 묻어놓고 화심에 불을 붙여 일시에 불을 놓으라고 약속을 청하니라. 집을 온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때 장부인이 남편 유주부를 이별하고, 장부인은 바로 유충렬의 어머님이죠. 아들 유충렬을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날 밤 자정 무렵에 호련히 피곤하여 침석에서 잠깐 졸더니 꿈속에서 어떤 한 노인이 홍선 1병을 가지고 와서, 홍선은 붉은 부채 손자야. 붉은 부채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주면서 말을 해요. 오늘 밤 삼경에 큰 변란이 있을 것이니 집에 불탈 것이니 이 부채를 가져다가 화광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엄 담장 밑에 은신하였다가 아들 유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가리없이 끝없이 도망을 가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옥황상자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유충렬이 화강 중에 고운이 되리라, 외로운 홀령이 되리라, 즉 불타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이런 것도 기이한 거죠. 정기성에 해당이 됩니다. 환상성, 비현실적인 거죠. 꿈속에서 누군가 나타나고서 야, 너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 이거는 어떤 그 논리적 개연성이 없죠. 비논리적이죠. 바로 이런 것이 정기성에 해당이 됩니다. 소설에서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고 문득 간데 없건을 놀라 깨어보니 남과 일목이라 한바탕 꿈이라. 자, 꿈속에서 이제 살아날 방법을 노인이 알려줬어요. 유충렬이 깊이 잠이 들어있고 과연 홍선 한 자루, 진짜 부채 한 자루가 바로 옆에 있어. 야, 꿈속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 거죠. 정기성에 해당이 되죠. 부채를 손에 들고 유충렬을 깨워 앉히고 경경물매, 두렵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삼경이 당함에 일진 광풍이, 큰 바람이 한번 휘몰아쳐요. 난데없이 천불이 사변으로 일어나니 그냥 그 정한담 그 부하들이 지금 불화살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웅장한 높은 집, 아주 큰 집이 홍로점설, 홍로는 이게 붉은 화로할 때 로자야. 붉은 화로의 점설, 이게 그 한방눈, 눈,
붉은 화로에 지금 눈 한 방울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없어지죠? 그것처럼 불길에 큰 집이, 높은 집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려서 그냥 추풍낙엽이 되었어요. 홀라당 불이 타, 순식간에 불에 다 타버렸단 말이야.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이 아주 그냥 지금 경황 중에 유충년의 손을 잡고 붉은 부채, 불길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담장 밑에 은신하니 화강이 충천하고 회신만지, 회자에게 재회자, 그죠? 재 또는 뭐 잿더미 이런 것이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언덕과 산, 언덕구자, 산, 언덕, 산같이 쌓인 기물, 화강의 소멸 다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어찌하니 망극하랴, 어찌하니 허망하랴, 이렇게 대단히 허망하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바로 서술자가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바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춘풍전 배울 때도 이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이 나왔었죠. 자, 3경 다음에 4경이죠. 4경, 그 다음에 5경. 4경 그러면 새벽 1시부터 3시. 당함에 인적이 고요하고 다만 중문 밖에 두 군사가 지키거늘 문으로는 못 가고 담장 밑에 배회하더니 창란한 달빛 속으로 두루 살펴보니 중중한 겹겹으로 겹겹으로 쌓인 담장 안에 나갈 길이 없었다. 다만 물이 흘러가는 수채구멍 거기가 보이거늘 유충년의 옷을 잡고 그 구멍에 머리를 넣고 엎드려서 엎드릴 복자죠. 그죠? 복지부동 할 때 복자, 엎드릴 복자. 땅에 엎드려서 겹겹이 쌓인 담장 수채로 다 지나 엉금엉금 그 수채구멍으로 기어서 지금 담장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담장 밖으로 나오니 유충년의 몸, 그리고 아들, 그리고 엄마의 몸이 어때요? 백옥 같은, 뭐뭐 같은 직유법이죠. 몸이 유월이 낭자에, 백옥 같은 아름다운 몸이 그냥 완전 피덩이가 되었어요. 대조죠, 대조. 월색같이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진흙빛이 완전 진흙 투성이가 되었어요. 서로 대조법이죠. 그죠? 그리고 백옥 같은 몸에 유월이 낭자하고, 자, 요 어구하고, 요 어구와, 저기 앞에 있는 요 어구하고, 뒤에 있는 월색같이 고운 얼굴, 진흙빛이 되었다. 요 어구와 문장 형태가 어때요? 백옥 같은, 월색 같은, 그리고 유월이 낭자하다, 진흙빛이 되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어구와 뒤에 있는 어구가 서로 비슷하죠. 이렇게 어구와 어구가 서로 비슷하고 그 의미도 유사하면은 그것은 무슨 법? 백구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백옥 같은 이런 직유법, 백옥 같은 몸에 유월이 낭자하다. 이건 대조법. 그리고 백옥 같은 몸에 유월이 낭자하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 진흙빛이 되었다. 이거는 서로 백구법. 그죠? 불쌍하고 가련함은 잠깐만요. 추석 특성을 없애고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함께 우러제낀다. 슬퍼한다. 자, 이충렬을 안에 안고 사이길로 나오며 남차를 바라보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끝없이 도망을 갈새 한 곳에 달하느니 옆에 큰 산이 있으되 높기는 만장이나 하고 봉우리의 오색 구름이 사면에 어리었거늘 자세히 보니 이 산은 천재하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남악 형산이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바로 아들을 점지받았죠. 이충렬을 점지받았어요. 바로 그곳이야. 바로 그런 아들을 점지받은 그곳에 지금 남악 형산에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슬픔이 다시 막 그냥 막 솟구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충렬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해. 방성통곡, 대성통곡을 해요. 아, 알겠죠? 너 이 산을 아느냐? 주석 작성한 거 다 지우기로. 야, 너 이 산을 아느냐? 7년 전에 이 산에 와서 산에 제사를 지내고 너를 점지받았더니 너를 낳았더니 이게 유충렬이 지금 7살이네요. 6살인가요?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너의 부친은
어디 가고 이러한 변을 물어놓고 이 산을 바라보니 내 부친을 본 듯하구나. 통곡하고 싶은 마음 어찌다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충렬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을 하기를 이 산에 산지하고 나를 낳았단 말인가. 사실이 그러하면 산신령은 이러한 연유를 알련마는 산신령도 참 무정하네 라고 산신령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말을 듣고서 턱국 목이 메이는 거야. 말을 못하거늘 유충렬이 자기 어머니를 위로한다. 이윽고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었어요. 유충렬을 앞세우고 배낭수를 건너 회숫가에 다다르니 뭐 배낭수나 회숫가나 다 그쪽 중국 어떤 특정 지명 이름이겠죠. 날이 이미 서산에 걸려 원촌의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고 청광에 놀던 물새는 양유 속에 날아들고 버드나무 속에 날아들고 하늘 가운데 뜬 까마귀는 운간 구름 사이로 이건 다 배경을 묘사하는 거죠. 저녁 무렵에 어떤 쓸쓸한 저녁 풍경이야. 쓸쓸한 저녁 풍경. 까마귀가 울어댄다. 그리고 해상을 바라보니 원포에 가는 돛대, 멀리 폭우로 가는 돛담배, 저문 안개에 끼어 있고 강촌의 풀피리 소리, 어적 소리, 풀피리 소리, 새우, 가는 비 중에 흩날렸다. 이렇게 지금 쓸쓸한 어떤 풍경을 지금 그려내고 있죠. 이렇게 쓸쓸한 배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배경 묘사를 통해서 쫓겨가는 인물들의 가히 없는 그런 덧없는 처지, 슬픔 이런 심회를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슬픔을, 아픔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충렬의 손을 잡고 물가에 배회하되 건너갈 배가 전혀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맞이 아니하더라. 정처 없이 지금 도망치는 거야. 할 곳도 없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로 나머지 부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